어머니 다음부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불쑥불쑥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불편합니다. 알았네. 오늘 준우 생일이니까 이것만 주고 갈게. 미안하네. 오늘 준우 생일이니까 전해줘. 간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딸네 집에 갔어요.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도 갔어요. 딸이 울면서 부탁했으니까요. 손주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사위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어요. 주말에 불러도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생일에 선물을 사들고 딸네 집에 찾아갔는데 사위가 날 내쫓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저를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명장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4이 됐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심장이 나빴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냥 가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없이 힘들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이었어요. 평생 말이 없었으니까요. 마지막도 말없이 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방 2칸짜리에 혼자 살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 생각, 밥 먹으면 딸 생각, 잠들기 전에도 딸 생각. 사람이 의지할 곳이 하나뿐이면 그 하나에 얼마나 매달리게 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딸이 전부였어요. 딸 이름은 지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씩씩하던 아이였어요. 울어도 금방 그쳤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섰습니다. 엄마한테 기대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특히 더욱. 그래도 집에만 오면 제 무릎에 앉아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아이가 제 무릎에서 잠들던 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샴푸 냄새랑 땀 냄새가 섞인 아이 특유의 냄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였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던 날 저는 식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서운한 눈물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객들은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우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뻐서 운다고 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진짜로 떠나는구나. 그 생각에 울었던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눈물은 예고였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닥쳐올 것들에 대한 이른 예고. 사위는 김준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반듯하게 생겼고 말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딸이 좋아할 만했어요. 결혼식 날 저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 행복하게 해줄게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봄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었는데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쁜 떨림인지 무서운 떨림인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낯선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게 시댁은 먼 지방이고 제가 있는 곳에서도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으니까요. 가까이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알아봤어요. 방 1칸짜리라도 괜찮으니까 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사위가 완곡하게 말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어머님 건강이나 챙기세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도 신호였는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낳은 아이는 사내아이였어요. 이름은 준우. 태어나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손가락이 어찌나 작던지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내 딸에게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산후조리 2달은 제가 딸 집에서 먹고 잤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딸이 자야 하니까, 딸이 먹어야 젖이 나오니까 밥을 챙기고, 딸 몸이 회복해야 하니까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 갈고, 아이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많았지만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준우 얼굴만 봐도 피로가 싹 풀렸어요. 딸도 그때는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엄마가 최고야, 진짜. 사위도 퇴근하면 꾸벅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밥도 잘 먹었고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사위는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문제는 산후조리가 끝난 뒤였습니다. 딸이 복직을 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더는 기다려주기 어렵다고 했다더군요. 사위도 맞벌이를 해야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 2사람을 그렇게 조이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기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잔뜩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준우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 대기가 1년이 넘는데 회사는 다음 달까지 나오래. 나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항상 그랬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고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엄마, 부탁이야. 딱 몇 달만. 진짜 몇 달만 준우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 자리 나면 바로 보낼게. 절대 오래 안 돼. 진짜야, 엄마. 몇 달.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 엄마가 갈게. 그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 그 몇 달이 결국 3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첫 차를 탔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둑한 길을 걸어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됐어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발이 시려서 두꺼운 양말을 2겹씩 신었어요. 그래도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준우 얼굴 생각하면 절로 빨라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딸 집까지 걷는 길, 골목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걸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딸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가면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준우도 자고, 딸도 자고, 사위도 자고, 저 혼자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시금치 무침, 사위가 잘 먹는 달걀장 조림, 준우 이유식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딸 부부가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면 밥 먹고 출근하고 사위가 나오면 아침밥 챙겨주고 둘 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준우와 저 둘이었습니다. 준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 손을 잡고 뒤뚱뒤뚱 일어서던 것, 처음으로 할매라고 불렀을 때 세상이 다 열리는 것 같던 것, 그네를 밀어주면 더하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던 것, 낮잠 시간에 제 팔뚝을 베고 새근새근 잠들던 작은 숨소리.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됐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딸은 종종 편지를 써서 남겼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기도 하고 제 가방 속에 몰래 들어 있기도 했어요. 짧은 메모지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엄마, 오늘도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준우가 오늘 엄마 보고 싶다고 했대. 그런데 할매 보니까 괜찮대. 엄마가 할매야. 엄마 덕에 산다. 진짜로. 저는 그 편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봉투에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힘든 날이면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면 또 힘이 났어요. 내일도 첫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반년이 됐고 반년이 1년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자리는 여전히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저도. 그냥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우가 좋았으니까, 딸이 고맙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사위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야근이겠거니 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야근이 일주일에 3~4번씩 이어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사위는 밥도 안 먹고 바로 씻고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밖에서 먹었어요. 그 말만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사위 핸드폰 화면이 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치는 길에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미리 보기에 딱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저런 말 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나는 왜 이 나이에 매일 이 버스를 타고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도 준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첫 차는 5시 반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날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하니까요. 딸이 무너지는 걸 봐야 하니까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오늘은 눈도 안 마주치고, 어제까지 밥상 앞에 앉아 잘 먹겠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다 빠져나간 뒤니까요.
저는 그 변화를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정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딸 결혼 생활이, 제가 지켜온 3년이, 준우와의 시간이 전부 다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못 본 척 했습니다. 들은 척 안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이라는 게, 특히 어미 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속아주질 않아요. 사위가 달라진 걸 처음 느낀 건 2년째로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던 인사가 어느 날부터 그냥 다녀왔어요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빠진 거예요. 달랑 세 글자가 빠진 건데 저는 그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작은 것들이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큰 것들보다 작은 것들이 더 솔직합니다. 그 다음엔 눈 마주침이 줄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사위의 시선이 항상 핸드폰이나 TV를 향했어요. 제가 반찬을 권하면 아,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예전엔 직장 얘기도 하고 준우 얘기도 하고 가끔은 뉴스 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TV 소리만 남았어요. 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괜한 일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불씨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제가 있는 걸 보더니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딱 한 박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오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응, 준우가 오늘 밥을 잘 안 먹어서 좀 늦었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셨네요. 저는 매일 오는 사람인데 매일 오는 사람한테 오셨네요 라는 말은 그게 반가움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건 불편함이었어요. 오늘도 왔냐는 또 왔냐는 말이었습니다.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혁이 요즘 무슨 일 있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요즘 회사 일이 많대. 엄마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을 저는 그 뒤로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도 피곤해서 그래. 인사를 안 해도 피곤해서 그래. 주말에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와도 피곤해서 그래. 딸은 항상 그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중엔 저도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하게 됐어요. 피곤한가 보네. 그러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사위가 밥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김서방 밥 먹어 하고 불러도 방에서 좀 이따 먹을게요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있다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어떤 날은 끝내 안 나오기도 했어요. 준우 재우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사위 방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배달을 시킨 거였어요. 혼자 방에서요. 처음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려놨는데 아침 일찍 시장 다녀와서 고른 재료로 만든 밥인데 그 밥을 혼자 방에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사위를 생각하면 서운함보다 먼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밥이 맛이 없나? 아니면 내가 있어서 불편한 건가? 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힘들어할까봐, 딸이 사위랑 싸우게 될까봐,
그 싸움의 불씨가 제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담아뒀어요. 그릇에 뚜껑 덮어두듯이. 그러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야근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날은 5시도 안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준우랑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계세요? 오늘도 계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님은 붙어 있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같았어요. 당황스러움, 불편함. 저는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준우가 오늘 낮잠을 너무 늦게 자서 아직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재킷을 현관 옷걸이에 걸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준우와 블록을 쌓으면서 그 모습을 눈끝으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위가 누군가한테 오늘은 안 된다고, 취소한다고 급하게 문자를 보낸 거였겠죠. 제가 있으니까 저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거였겠죠. 그때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사위방에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항상 거실과 부엌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준우가 사위방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장난감을 돌려놔 주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은 좀 어수선했어요. 옷가지들이 의자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 뭔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감만 내려놓고 나오려다가 책상 위에 무심코 눈이 갔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식당 영수증. 저도 모르게 눈이 멈췄습니다. 2인분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사흘 전이면 사위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식당 이름이 낯선 곳이었는데 금액이 꽤 됐습니다. 파스타 집이었어요. 와인도 한 잔 추가된 것 같았고요. 분위기 있는 식당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어요. 꽃집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꽃. 야근하는 날에 꽃을. 집에는 꽃이 온 적이 없었는데 저는 영수증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우가 할매 하면서 쫓아왔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요. 보기 싫었지만 제 딸 일이니까 제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어요.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충전기에 꽂아놓을 때도 화면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들고 갔어요. 부부 사이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뒤집는 사람은 뭔가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감출 게 없으면 뒤집을 이유가 없어요. 외출 준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냥 입고 나갔는데 언제부턴가 나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머리도 손으로 한 번 더 만지고 옷매무새도 한 번 더 가다듬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회사 가면서 향수를 뿌리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퇴근 후에 씻고 나와서도 향수를 뿌리는 게 느껴졌어요. 집안에서요. 딸한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 곁에 있을 때 뿌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혼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뿌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내가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 잘못 알고 말했다가 멀쩡한 사람 잡으면 어떡하나. 딸이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싸늘함은 직감이었습니다. 틀린 직감이기를 바랐지만요. 사위의 태도는 그 뒤로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날이면 사위는 거실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방에서 밥도 먹고 핸드폰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사위 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딸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게 사위 때문인지 아니면 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사위가 딸한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늦게였어요. 저는 준우 재우고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벽 너머로 들린 소리라 다 들리진 않았어요. 낮은 목소리였고 딸이 뭔가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사위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면서 이런 말이 들렸어요. 장모님이 맨날 와 계시면 나는 어쩌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어쩌라고.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나는 어쩌라고. 제가 매일 첫 차 타고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준우 키워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어쩌라고였습니다. 딸이 작은 소리로 뭔가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뒤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딸한테 들어가 볼게라고 문자 한 통 남기고 신발을 신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서러운 건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딸이 불쌍한 건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딸이 써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어요. 엄마 덕에 산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그 글씨들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이걸 쓴 딸이랑 방 안에서 남편 달래느라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딸이랑 같은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딸이 불쌍했어요. 그 남자 곁에서 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어느 쪽이든 불쌍했습니다. 그 불쌍함이 제 서러움보다 더 컸어요. 그게 엄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는 건 참아도 자식이 상처받는 건 못 봐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모른 척을 계속해야 하나? 알고 있다는 걸 티내야 하나? 딸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나? 부부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게 맞나? 잘못 알고 말하면 어떡하나? 맞게 알고 말해도 딸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또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모른 척이 길어질수록 제가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매일 첫 차를 타면서 밥을 하면서 준우를 재우면서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조금씩 그렇게 저는 또 다음 날 첫 차를 탔습니다. 알면서도 눈치채면서도 그냥 또 갔습니다. 준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딸이 기댈 데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미련이, 그 엄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크고 날카로운 말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이 더 무섭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맞설 수라도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미안한 표정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는 말은 맞설 수가 없어요. 그 말 앞에서는 그냥 무너집니다.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딸이 저한테 한 말이 그랬습니다. 그 말이 나온 건 봄이었습니다. 준우가 3살이 된 해봄이었어요. 날이 풀리고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첫 차를 타고 딸 집에 갔어요. 준우 아침밥 먹이고 산책도 시키고 낮잠도 재웠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이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잠깐 얘기 좀 해. 목소리가 낮았어요.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딸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딸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이젠 우리가 준우 돌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자리 났어. 다음 달부터 보낼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매일 안 와도 될 것 같아. 딸이 웃었어요. 미안한 듯, 고마운 듯, 묘하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맨날 첫 차 타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다. 준우도 이제 클 때 됐지.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웃으니까 저도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버스 창에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쓸쓸하게 보였어요. 화려하게 피었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지는 것들. 저는 그 꽃잎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몇 달만이라고 했던 그 말이 3년이 됐고 그 3년이 이렇게 끝이 났구나. 딸 말대로라면 어린이집 자리가 나서 잘된 일이고 저도 이제 쉬어도 되는 일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하지? 왜 이렇게 손이 비는 것 같지? 3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탔습니다. 겨울엔 손발이 얼고 여름엔 땀을 흘리면서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좀 안 좋아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끝나는 건 이렇게 짧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나눈 짧은 대화 하나로 이제 됐어, 수고했어, 이젠 쉬어.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서러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서러웠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서러웠어요. 근데 서럽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럽다고 했다가 딸이 미안해할까봐. 그게 더 싫었어요. 딸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스 창 보면서 참았습니다. 벚꽃이 다 지고 나서야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그 뒤로의 일상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오전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가도 된다. 오늘은 첫 차 안 타도 된다. 그 생각을 해도 몸이 먼저 깨어 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밥을 해도 제 것 하나만 하면 됐어요. 반찬을 만들어도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봐도 예전의 반도 안 됐습니다. 부엌이 조용했어요. 집안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준우 울음소리도 뛰어다니는 소리도
할매 할매 부르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 소리들이 없으니까 비로소 그 소리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아이 옷 파는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예쁜 옷이 있었거든요. 하늘색 줄무늬 티셔츠였는데 준우가 입으면 딱이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옷을 집어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도 연락 없으면 가지 않기로 했으니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옷은 그냥 내려놓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근데 골목을 돌아서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하늘색 줄무늬가. 결국 다시 돌아가서 샀습니다. 언젠가 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집에 와서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 옷을 전달하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는 날은 달려갔습니다. 딸이 문자를 보내면 어린이집 끝나고 잠깐 데리고 와도 되냐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매 하고 달려오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 괜찮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된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열흘에 한 번이 됐고 어떤 주엔 아예 연락이 없기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이 바쁜가 보다.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힘든 일입니다. 연락이 올 것 같아서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진동이 울리면 혹시 딸인가 싶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광고 문자면 또 내려놓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면 사람이 지칩니다.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손주 생일이 보름도 채 안 남은 걸 알았습니다. 준우 생일은 잊은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던 날부터 매년 챙겼으니까요. 딸 집에서 직접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준우가 2살 때는 촛불 끄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어서 다들 웃었어요. 3살 때는 혼자 후하고 불었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던지.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딸한테 연락해서 같이 챙기자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선물만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괜히 먼저 나서는 것 같아서요.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냥 가자. 손주 생일인데, 내가 3년을 키운 아이 생일인데, 그냥 가도 되지. 미리 연락하지 않아도 되지. 원래 다 가족인데.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준우가 요즘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전에 문자로 한번 얘기했거든요. 준우가 길에서 자동차만 보면 달려간다고. 저는 자동차 장난감 세트를 골랐어요.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딱 좋은 거로.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리본도 달아달라고요. 포장된 선물 박스를 들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준우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눈을 반짝이면서 뜯겠지. 입을 벌리고 좋다고 소리치겠지. 저는 그 상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이었어요. 딸과 사위는 아직 퇴근 전일 거고 준우는 집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딸이 오늘 일찍 퇴근해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예상 못한 얼굴이었어요.
이 시간에 사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위도 저를 보고 잠깐 굳는 것 같았어요. 딱 한 박자 멈추는 그 느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준우 생일이라서 선물 갖다 주려고 왔어. 선물 박스를 들어보였습니다. 사위가 문을 반쯤 열고 서 있었어요.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저를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달라고요.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오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고요. 사위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불편하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유지하려 했는데 입꼬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생일이라서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합니다.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쑥불쑥, 불편하다. 아이가 혼란스럽다. 3년이었어요. 매일 첫 차 타고 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준우 키우고 딸이 부탁해서 온 거였는데 그 집에서 한 번도 내 집처럼 편한 적 없이 눈치 보면서 지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물 박스를 내밀었어요. 그래, 알았어. 미리 연락 못하고 와서 미안해. 이거 준우 줘. 문이 닫히기 전에 저는 거실을 흘끗 봤어요.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보면서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하면 눈물도 안 나오나 봅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이름도 한번 못 불렀어요. 준우야 소리 한번 못하고 생일이라고 선물 들고 갔다가 문 앞에서 불편하다는 말 듣고 그냥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는 안 나오던 눈물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났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는 줄. 뺨에 뭔가 차가운 게 닿아서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딸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도 다 크게 들렸어요. 뭔가가 닫히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집에 와서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갔어?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들어갔어. 엄마, 미안해. 오늘 준혁이가 좀 피곤했나 봐. 피곤해서 그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응, 알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까 문이 닫히기 직전 거실을 흘끗 봤을 때 딸이 앉아있던 소파 옆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핸드백이었어요. 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갈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건 검은색이었어요. 작고 세련된 모양의 검은색 가방.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 가방이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아도 그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물음에 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른 척 해온 것들이 전부 그 가방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증도, 꽃집 영수증도, 늦은 귀가도, 뒤집어 놓은 핸드폰도, 그리고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서두름도 다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외면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 모른 척, 없는 척. 그게 편하니까요. 알면 감당해야 하고, 감당하려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뚜껑을 꼭 닫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절대 열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아픈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게 왜 그런지, 그날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실이 한 올 풀리면 또 한 올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뭉치 전체가 다 풀려버립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두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검은색 가방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떠오르고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도 떠올랐습니다. 작고 세련된 모양의 검은색 가방. 딸 것이 아닌 가방. 그날 사위는 일찍 퇴근해 있었고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이라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평생을 서로 털어놓고 살아온 사이예요. 남편 먼저 간 것도 같고 자식 키운 것도 비슷하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순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요. 그런데 순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 친구가 원래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더 파고듭니다. 결국 저는 다 말했습니다. 생일날 문 앞에서 들은 말부터 시작해서 그 검은색 가방까지 영수증 얘기도 꽃집 얘기도 뒤집어 놓은 핸드폰 얘기도 한참을 말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했어요. 순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응? 그거 외도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 사위,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내가 눈치채니까 내쫓으려 한 거 아니야? 말로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말이 되어 귀로 들어오니까 현실이 됐어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은 게 어딨어. 야근하면서 꽃 사고 밤에 모르는 번호한테 보고 싶다는 문자 오고 딸 것 아닌 가방이 집에 있는데. 순자야, 그게 아니면 뭐가 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한테 말해야 해. 알고 있으면 말해야지.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말했다가 아니면 어떡해. 그럼 확실하게 알고 나서 말해. 근데 순자야,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모른 척 하는 거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말하면 딸이 무너질 테니까. 딸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풍문으로 들은 것, 영수증에서 본 것, 가방 하나로 짐작한 것. 그것들만으로는 딸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저를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눈으로 봐야 했어요. 저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야근한다는 날을 골라야 했어요. 딸이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고 사위는 늦게 들어오는 날, 딸한테 문자를 보내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준우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늘 집에 있냐고.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준혁이 야근이라 자기 혼자 있다고. 저는 그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딸 집 근처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위 회사 쪽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 그 근처에 갈 일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건물 위치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64 먹은 노인네가 사위 미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떡합니까? 딸 일인데. 딸이 그 남자한테 속고 있을 수도 있는데.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사위를 찾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 넓은 사람. 항상 회색 패딩을 즐겨 입는 사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는데 사위가 보이지 않았어요. 야근이 맞나 보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정문이 아닌 옆 출입구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사위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30즈음 되어 보였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위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저 멀리서 봐도 느껴졌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나오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사위가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편안하고 환한 웃음. 여자가 뭔가 말하자 사위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내 딸 남편이 맞나? 딸 앞에서 저렇게 웃은 적이 있었나? 두 사람이 카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메뉴판을 펼쳐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다행이었지만 제가 앉은 창가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순간 여자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작고 세련된 모양의 검은색 가방. 저는 그 가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집 거실 소파 옆에서 본 그 가방이었어요. 확실했습니다. 같은 가방이었어요. 저는 메뉴판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커피는 식었고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카페 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봤습니다.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는데 어떻게 탔는지 기억이 없어요.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딸한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알아요. 말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가 사위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봤다고 해야 하나요? 딸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믿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왜 거기까지 갔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랄까요? 딸이 사위 편을 들면 어떡하나?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딸이 엄마보다 남편을 믿으면 어떡하나?
그 남자 말만 듣고 엄마가 없는 말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 상상을 하면서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했어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은 그 남자 곁에서 계속 웃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 남자가 딸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딸을 속이고 저까지 쫓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됐어요. 제가 못 봅니다.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말하기로 결심했다가 또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다시 결심하고 그 반복이었어요. 순이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어요. 여자도 봤고 가방도 같은 가방이었다고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지. 더 미루면 안 돼. 딸이 안 믿으면 어떡해. 안 믿어도 말해야 해. 넌 알고 있잖아. 알면서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해. 딸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엄마는 알면서 왜 말 안 했냐고 하면 그때 어떡할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스스로 알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엄마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말 안 했냐고 하겠죠. 엄마가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 했어요. 딸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어미로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어미가 할 일이니까요. 자식이 듣기 싫어해도 화를 내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하는 게 어미입니다.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언제 시간 돼?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순간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저는 잠깐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로는 못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 뒤에 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볼 수 있어? 엄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 저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닷새 동안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말의 순서를 정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딸이 어떻게 나올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전하는 좋은 방법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어미가 딸한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좋은 방법으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해야 했습니다. 그냥 꺼내놓아야 했어요. 토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딸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준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어미라는 것. 어미는 자식이 속고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눈앞에서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어미가 아니라는 것.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무거운 눈. 그래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어요. 오늘만큼은. 집을 나서면서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딸과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온 게 아니라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걷는 게 나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들어왔을 때 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로 골랐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오늘 할 얘기가 남들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거든요. 날이 추운 것도 있었지만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가방부터 말할까? 아니면 영수증부터 말할까?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걸 먼저 말할까? 아니면 그 전의 것들을 순서대로 말할까? 정리가 안 됐어요. 아무리 정리하려 해도 정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해야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딸이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두르고 들어오는 딸을 보는데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눈밑이 거뭇거뭇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오래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이 저를 보고 웃으며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으면서 메뉴판을 봤어요. 카페라테를 시켰습니다. 음료가 나올 때까지 잠깐 가벼운 얘기를 했어요. 날이 춥다는 얘기,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얘기. 저는 내내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는데 입은 알아서 대답하고 있었어요. 카페라테가 나왔습니다. 딸이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오늘 힘든 얘기 꺼낼 것 같아. 먼저 말해두는 거야. 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무슨 얘기야? 들으면서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알겠어?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더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영수증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방에 장난감 돌려놓으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봤다고. 2인분 식사 영수증이랑 꽃집 영수증이 같이 있었다고. 딸이 처음엔 가만히 들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핸드폰 얘기도 했습니다. 항상 뒤집어 놓는다고. 화장실 갈 때만 들고 간다고. 야근이 잦아지면서 귀가 시간이 달라졌다고. 딸이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손으로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얘기를 했어요. 문 앞에서 사위한테 불편하다는 말 들었을 때 문이 닫히기 직전에 거실을 흘끗 봤는데 소파 옆에 가방이 있었다고. 딸 것이 아닌 가방이. 검은색의 작은 가방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 응. 그게 내 가방 아닌 거 어떻게 알아? 지수야, 내가 갈색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엄마가 모르겠어. 그건 검은색이었어. 작고 세련된 모양이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딸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봤다는 얘기를 꺼내야 했어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위를 미행했다는 말을 딸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꺼내면 딸이 화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거기까지 갔냐고. 저는 그 반응이 두려웠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며칠 전에 준혁이 회사 근처에 갔어.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뭘?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퇴근하는 거 봤어. 혼자가 아니었어.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였어. 30쯤 돼 보이는 여자. 준혁이 그 여자랑 나란히 걸어가면서 웃고 있었어. 엄마가 집에서 한 번도 못 봤던 웃음으로 딸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가방이 검은색이었어. 생일날 거실에서 봤던 그 가방이랑 같은 가방이었어.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딸이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딸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끌어모으는 것처럼요. 그러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딸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울음 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핸드폰 뒤집어 놓는 것도 알았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알았고, 한 번은 준혁이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발견한 적 있어. 나 혼자 버렸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버렸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서웠어. 확인하면 끝날 것 같아서. 모른 척하면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우 때문에, 대출 때문에 이 결혼 지키려고. 그래서 모른 척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딸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그냥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엄마가 여기 있다. 그 말을 손으로 전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딸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이건 내 결혼이고 내 삶이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 딸이 저를 봤어요. 모른 척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덮어두면 썩어. 그게 언젠가 더 크게 터져. 엄마가 너한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알아. 근데 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엄마가 알면서 말 안 했다고 나중에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해.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그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눈이었어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딸이잖아.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확인했어.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에서 봤어. 문자도 보고 사진도 봤어. 오래됐어, 엄마. 1년이 넘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1년이 넘었다고요. 제가 매일 첫 차 타고 그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준우 키우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1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야. 준혁이한테 다 물어봤어. 처음엔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했어. 준우는 자고 있어.
저는 코트를 꺼내 들었어요. 엄마 지금 갈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괜찮긴. 엄마가 간다. 딸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말해줘서. 저는 코트를 입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딸한테는 들리지 않게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딸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캐리어가 열려 있었고 사위가 방에서 옷을 들고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가 잠깐 굳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 집에 왔던 것, 밥하고 빨래하고 준우 키운 것, 생일날 문 앞에서 들었던 말, 불편하다던 말. 그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싸울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딸이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제 서러움은 나중에 혼자 사귀면 됐어요.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딸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제 무릎에 기대던 그 아이가 이제 제 팔에 기댔습니다. 사위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현관 앞에 잠깐 섰다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딸이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지금 딸한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지?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 1년 넘게. 바보가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준우도, 이 살림도, 이 결혼도. 그게 바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딸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알았어? 언제부터?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오래됐어. 확신은 얼마 전이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확실하지 않은데 말할 수 없었어. 잘못 알고 말했다가 멀쩡한 사람 잡으면 어떡하나 싶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무서웠어. 딸이 상처받을까봐.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해.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왜 미안해?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말들. 생일날 문 앞에서 한 말. 불편하다는 말. 그게 다 나 때문이잖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잖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딸이 저를 봤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딸이 또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나왔어요. 딸 옆에서 같이 울어도 됐습니다. 혼자 참지 않아도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딸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준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준우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뺨이 발그스름하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작은 주먹을 쥐고 이 아이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짐 싸서 나간 것도 엄마가 울었던 것도 할머니가 밤늦게 달려온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잠깐 앉았어요. 준우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야 할 텐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느끼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몰라도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자라줬으면 했어요. 그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딸 방에서 딸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다가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을 만나서 말했고, 딸이 울었고, 사위가 짐을 쌌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되짚었어요. 잘한 일일까요? 말하기를 잘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딸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울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딸이 오늘 이렇게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자는 계속 그 집에서 딸을 속이고 살았을 겁니다. 딸은 계속 모른 척하며 버텼을 거예요. 그게 더 나쁜 일이었습니다. 말한 게 맞습니다. 제가 어미니까. 어미는 자식이 속고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눈앞에서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어미가 아니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모든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오늘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 딸 옆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됐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딸 집에서 오랜만에 봄이 왔습니다. 사위가 짐을 싸서 나간 뒤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았고 결정해야 할 것들도 많았어요. 딸이 그 과정을 버티는 동안 저는 옆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준우를 봐주고 밥을 해주고 딸이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 한 그릇 앞에 놓아줬어요. 예전과 비슷해 보였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엔 제가 눈치를 보며 했어요. 사위 눈치, 딸 눈치,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눈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저는 갔어요. 불러서 가는 것과 눈치 보며 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몸은 똑같이 가는 건데 마음이 달랐어요. 딸도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꾹꾹 누르며 웃던 웃음이 없어졌어요. 대신 가끔 엉엉 울기도 했고 화가 나면 화났다고 했고 힘들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겁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날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 응. 근데 엄마, 이상하게 홀가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홀가분하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무너진다, 힘들다, 어떡하냐가 아니라 홀가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가 말해줬으니까 할 수 있었어. 엄마가 말 안 해줬으면 나 아직도 모른 척하고 살았을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어미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요. 이걸 겪어야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싶어서 딸이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맙다는 말 안 들어도 괜찮으니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맙긴 엄마 딸인데. 딸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이었는데 저는 그 웃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습니다.
준우를 데리고요. 저희 집으로 왔어요. 제가 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딸이 저한테 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준우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었어요. 할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무릎을 굽히고 준우를 안았습니다. 묵직했어요. 많이 컸더군요. 팔 안에 안기는 게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그래도 안겼어요. 할매 목을 두 팔로 꼭 안고 뺨을 비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냥 안고 있었어요. 놓기 싫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안아보나. 생일날 선물 들고 갔다가 얼굴도 못 보고 돌아선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이후로 준우를 제대로 안아본 게 오늘이었어요. 딸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집들이 왔으니까 뛰어다니면 안 돼. 준우가 알았다고 했다가 이미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이 아이가 웃고 뛰어다니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됐어요. 딸이 부엌 앞에 서서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이 좀 달라 보인다. 그래,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커튼을 바꿨어요. 오래된 두꺼운 커튼을 걷어내고 얇고 밝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것 말고는 별게 없었는데 딸 눈엔 밝아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 공간도 달라 보이나 봅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엄마 얘기해봐. 저는 잠깐 멈췄어요. 딸이 저한테 요즘 어떠냐고 묻는 게 그게 언제부터 없어진 건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딸 집에 가면 항상 딸 얘기, 준우 얘기, 사위 얘기였지 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딸도 묻지 않았고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별거 있어. 에이, 말해봐. 요즘 뭐하고 지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등록했어. 수채화 배우러.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채화? 엄마가? 응.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어때? 재밌어? 재밌어. 물감이 번지는 게 신기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또 묘하게 재밌더라고.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의외다. 그런 거 좋아하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요. 평생 남 챙기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또 뭐해? 오래된 친구 순이랑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어. 그것도 새로 시작한 거야. 전에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는데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좋아 보여.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좋아 보인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딸이 저한테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게 얼마만인지, 아니 딸한테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기나 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밥을 먹고 나서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딸이 막았어요. 엄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저는 소파에 앉아서 준우랑 블록을 쌓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설거지하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 제가 항상 부엌에서 소리를 냈는데 오늘은 딸이 내고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딸이 저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제가 항상 해주는 쪽이었는데 오늘은 받는 쪽이 됐어요. 이게 원래 이래야 하는 건데 주기만 하면 관계가 기울어집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준우가 블록을 쌓다가 무너뜨리고 깔깔댔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이 아이 웃음소리가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맑은 소리예요.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전부를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 준우가 좋은 건 맞지만 그게 내 삶 전체가 되어선 안 된다.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 곁에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는 어느새 장난감을 가지고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전에 생일날 그 일. 엄마한테 문 앞에서 그런 말한 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아서 미안해. 그 말 꼭 하고 싶었어.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됐어. 아니야. 엄마가 3년을 매일 첫 차 타고 왔잖아. 밥하고 빨래하고 준우 키워줬잖아. 그런 엄마한테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 거잖아.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 엄마는 그냥 됐다고 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말 받아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 말을 해주길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기다린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응, 알아. 알아. 미안해. 진짜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도 할 말 있어. 딸이 저를 봤어요.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경계가 없었어. 불러도 안 불러도 가고, 연락도 없이 가고, 거기가 내 집인 것처럼 했어. 사위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어. 불편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한 건 잘못이지만, 엄마가 선을 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 안 해도 돼. 아니야. 해야 해. 자식한테 해주는 게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해주는 것도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 주는 것도 방법이 있고 때가 있어. 그걸 몰랐던 거야.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준우가 구석에서 할매, 봐봐. 하고 소리쳤습니다. 블로그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얼른 닦고 돌아봤습니다. 와, 잘 만들었네. 뭐야 이게? 자동차야. 아무리 봐도 자동차 같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다, 자동차다. 우리 준우 천재네. 준우가 깔깔댔어요. 딸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딸과 준우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얼마 전에 바꾼 얇은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어요. 아까 딸이 집이 밝아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매일 첫 차를 타고 갔는지,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게 맞는 말인지,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름다운 일인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어요. 준우가 웃으면 저도 기뻤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됐습니다. 저한테도 저의 삶이 있어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있어야 했습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헌신이 당연해지면 사라집니다. 매일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려요. 당연해진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진 것은 결국 불편해집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딸한테도 준우한테도 사랑하지만 선이 있어야 했습니다. 불러주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제 삶을 사는 것. 그게 오히려 오래 곁에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선생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물감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힘을 주면 번지는 게 뭉개지고 너무 많이 덧칠하면 색이 탁해진다고. 적당히 놔두면 물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번진다고. 관계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뭉개지고 너무 많이 덧칠하면 탁해집니다. 적당히 놔두면 자연스러워져요. 딸도 준우도 적당히 놔두면 알아서 제한테 옵니다. 제가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걸 64세 배웠어요.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늦었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3년이 다르게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문 앞에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늦은 것과 끝난 것은 다릅니다. 늦었어도 됩니다. 지금 알아도 됩니다. 64세 수채화를 시작해도 되고 64세 처음으로 저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됩니다. 이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이 써준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그 편지들을 오래간만에 꺼내봤습니다. 엄마 덕에 산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예전엔 이 편지들이 힘이 됐습니다. 지금은 달리 읽혔어요. 이 편지들이 딸의 진심이었다는 건 압니다. 그때 딸이 진짜로 고마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편지들 때문에 제가 더 달려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필요받는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이게 있어야 제가 가치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압니다. 제 가치는 딸한테 필요받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냥 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필요하다고 안 해도,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딸의 진심이 담긴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걸 꺼내서 힘을 얻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힘은 이제 제 안에서 나오면 됩니다.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주황빛이 섞인 하늘이었어요. 오래간만에 노을을 제대로 봤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첫 차를 타고 집에 오느라 하늘을 볼 겨를이 없었어요. 어둑한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 가로등만 지나갔지 이런 하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을. 저는 이제 압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당연해진 헌신은 감사가 아닌 의무가 되고 그 의무가 쌓이면 결국 짐이 됩니다. 그 짐이 언젠가 불편해지면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저처럼요. 저처럼 문 앞에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 자신을 너무 지웠던 거예요. 제 이름 석자를 지우고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았습니다. 박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오래 놔뒀어요. 이제는 찾으려고 합니다. 수채화 붓을 들면서 오래된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박순자를 조금씩 찾으려 합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준우한테도 딸한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올 거예요. 딸이 지칠 때도 있을 거고 준우가 아빠를 찾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불러주면 갈 거예요. 필요하면 달려갈 거예요.
하지만 불러주지 않을 때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수채화도 그리고 순이도 만나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그게 오히려 오래 곁에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게 딸한테도 준우한테도 더 좋은 할머니로 남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예전이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피곤하고 눈치 보고 지쳐있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눈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잘했어.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됩니다. 사위가 몰라줘도, 딸이 그때 못 막아줘도, 3년이 그냥 지워진 것 같아도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새벽 첫 차를, 그 차가운 겨울 바람을, 그 설거지를, 그 빨래를 저는 압니다. 그걸로 됩니다. 남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내가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잘했다는 걸 내가 알면 됩니다. 그게 진짜 위로예요. 남한테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나한테서 오는 위로. 저는 오늘도 수채화 수업에 갑니다. 물감이 번지는 걸 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놔두면서 그게 또 나름대로 예쁘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 겁니다.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박순자로 다시.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장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